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게 꽤나 어색한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글 재주도 없고 이런 거 쓰는 법도 잘 모르지만 제가 겪은 사연만으로도 충분히 놀랍고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조심스레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 봅니다. 저는 지금 지방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산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 저는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시골 깡촌에 살던 놈이었어요. 너무 작은 지역이라 특정이 될까봐 어딘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때 그 흔한 롯데리아 하나 없는 아주 시골 마을 중 시골이라고만 해두죠. 조상님의 조상님까지 다 이 마을에서 살았고 마을 사람들이 제 가족이고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 잠자리나 잡고 개울에서 놀던 그런 촌놈이었어요, 저는. 그런 제가 아파트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아직까지도 낯설고 그러네요. 근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뭐 어쨌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제 소개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제가 왜 평생의 고향을 버려둔 채 작은 지방으로 이사를 왔느냐죠.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갑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집에서 불이 한번 크게 난 적이 있는데 너무 깡촌이라 소방차도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응이 조금 늦어 제 가족들을 전부 잃고 저는 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거두어 주신 게 마을 주민분들이었죠. 그분들은 한 푼 두 푼 모아 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셨습니다. 제 은인이자 부모 같은 분이셨죠. 그분들 중에서도 유독 저를 아끼시고 보살펴 주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저와 동갑인 아들 성철이를 키우시던 부부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도 왕래가 잦았고 아들의 친구고 하니 더 마음을 써주신 것이겠죠. 어쨌든 보온으로 자란 저도 계란 한 판의 나이가 지나자 마을 주민분들은 하나같이 말을 하더군요. 우리 재원이도 얼른 장가 가야지. 여진즉 안 가고 뭐한다냐. 허우대 멀쩡한 놈이. 아직까지 새끼 안 치고 그러는 거 아니요. 어르신들 눈에야 허우대 멀쩡하다 보이겠지만 솔직히 저 키도 작고 못생겼어요. 게다가 이 시골 땅에서 결혼하고 애 낳아줄 여자가 뭐 있겠습니까? 도시로 좀 나가고 그래야 연애도 하고 여자도 생기는 건데요. 마을에 같이 자란 또래 여자애들은 이미 깡촌을 떠나 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되는 거 하나 없는 깡촌에서 살긴 힘들었겠죠. 그렇게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지만 저는 부모도 없고 떠날 돈도 없었어요. 저는 은연중에 장가도 절 닮은 아이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서 장가 가서 아기 낳으라 라는 어르신들의 잔소리 폭격 속에 살던 도중이었어요. 저희 마을은 정말 살던 사람만 있던 곳이어서 다들 안면 트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이방인이 이사를 온 겁니다. 마을은 완전히 뒤집어졌죠. 대체 왜 이런 두메 산골에 이방인이 이사를 하고요.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마을에 이사 온 사람이 늙은 노인도 아닌 20대의 어여쁜 처녀였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사람들은 더더욱 뒤집어졌죠. 마을에 있는 여자들도 다 떠나가는 판국에 새로운 여자가 그것도 홀로 이사를 왔다니 다들 웅성웅성거리며 온갖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의 첩인데 조용히 살라며 쫓겨난 거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다 등 별의별 헛소문이 온 동네를 강타했죠.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온 곳은 제 집 바로 뒤편에 위치한 폐가였습니다. 한창 조선족으로 보이는 업자들이 들락거리며 집을 수리했고
멀끔하게 갖추어질 때쯤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은 폭발했습니다. 폐가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냥 방치된 집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끊겼던 전기를 연결하고 더러운 벽이나 바닥을 정리하는 일 정도면 됐어요. 그래서 작업 기간은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렸지만 사람 호기심이 궁극에 달하기엔 충분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관심 없는 척했지만 20대의 처녀가 이사 온다는 소리에 귀가 쫑긋하긴 했죠. 남자의 본능 같은 거랄까요? 뭐 그 여성분을 꼬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 성별이 다른 이성이 근처에 존재하면 괜시레 신경 쓰이곤 하는 그런 거였죠. 어찌됐든 소목만 무성하던 그 여성분의 입주일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은 구경이라도 난 듯 괜히 그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죠. 제 뒷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게 볼 일이 있는 척 제 집을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삿짐을 실은 봉고 트럭이 달달거리며 마을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저 차다 하고 눈치를 채곤 가자미 눈으로 몰래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썬팅이 어찌나 짙던지 좋은 시력의 제게도 보이지 않아서 저도 인상을 찌푸리며 속을 들여다봤지요. 봉고 트럭의 문이 달칵 열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새하얗고 나풀거리는 긴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순간 하늘에서 강림한 천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다들 농사를 하느라 시커멓게 탄 피부 사이에서 뽀얀 살결의 그녀는 유독 예뻐 보였죠. 입이 저절로 해 벌어지고 눈동자가 저도 모르게 확장되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저와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텔레비 속에서나 볼 법한 탤런트 같은 여자였어요.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고 1시간 안에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입소문을 내고 다녔기 때문이었죠. 제게 결혼해서 아기 낳으라고 잔소리를 해대던 이웃 아주머니들 중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여자 꽉 물어봐. 아유 어디 흔한 일이요 그게. 얼굴도 아주 차만이 예쁘게 생겼다더만. 김씨가 그러는데 아이 맘씨도 참 곱대. 뭐 물어봐도 서울 말씨 쓰면서 아유 참 순하게 대답해 준다더라. 제가 뭐 잘해보려고 해도 그게 제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아주머니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예? 저 혼자만 고군분투한다고 대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찌나 오지랖들이 심하신지 말로 세뇌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토록 예쁜 여자가 시골 촌놈인 저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도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예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호감이라는 게 있었지만 딱 그것뿐이었지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도 안 되는 일이 시작되더군요. 그때가 늦은 저녁이었으니 10시에서 11시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저는 일찍 일을 나가야 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밖에서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똑똑하고 계속 나더군요. 제가 잠귀가 밝은 편이라 몇 번 두드리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저희 집은 철문인 대문이 있고 그 안에 마당이랑 집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대문과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작은 노크 소리를 듣는 건 거의 운명이었죠. 어차피 찾아오는 사람이라곤 술에 거하게 취한 친구놈들 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못 들은 척 잤을 텐데 그날은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왠지 친구들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놈들이었다면 고성방가와 함께 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을 거기도 했고요. 저는 번쩍 일어나 대문으로 황급히 달려갔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사 온 분 아니세요?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제 눈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두 눈을 거칠게 비빌 지경까지 다다랐죠. 주변을 둘러보니 캄캄하고 인적도 없는 게 대체 이 시간에 혼자 사는 남정네 집에 왜 홀로 찾아온 건지 도무지 이상한 상상이 안 들곤 못 베기겠더라고요. 여자는 조금 민망해하는 낯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와봤는데 주무시고 계실 줄 몰랐네요. 너무 늦은 밤이죠? 죄송해서 어쩌죠? 아닙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버럭 짜증을 냈겠지만 고운 여성분이 미안해하며 말하니 마음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들더군요. 제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꽤 묘하고 이상했죠. 별건 아니고 혹시 전구 좀 갈아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요. 제가 만져봤는데 영 어려워서요. 별것도 아닌 걸로 밤에 찾아와서 죄송해요. 근데 깜깜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더 어쩔 줄 모르겠어서. 여자가 살짝 벌겋게 달아오는 얼굴로 울먹이며 어쩔 줄 몰라 하니 마음이 요동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치맛바람에 놀아나는 남자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삼국지의 여포를 보면서 혀를 쯧쯧 찼었는데 그날에서야 저는 여포가 이해가더군요. 저는 당장에 졸린 눈을 크게 뜨곤 장비를 몇 개 챙겨 당장 뒷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전구 가는 것쯤은 눈 감고도 뚝딱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금방 고쳐드렸죠. 늦은 밤에 흔쾌히 도와주시고 이거 감사해서 어떡해요. 그래도 재원 씨 덕분에 오늘 밤에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말씀대로 별것도 아니었는데요. 무슨 은혜까지야. 됐습니다. 제대로 고쳐진 것 같으니 저희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때 살짝 후회를 했던 게 좀 더 천천히 고칠 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속이 시커맸죠. 하지만 그런 걸 티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저는 조용히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믿기지 않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릴까요? 이대로 보내기엔 제가 너무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 밤에 무슨 차입니까? 이제 차 같은 거 마시는 취미도 없고 괜찮습니다. 차는 좀 그러시면 술도 있어요. 집안에 미혼의 남녀 2명이 있는데 게다가 이 야심한 밤에 술을 권하다니요. 이건 대체 무슨 신호인지 제 머릿속이 핑핑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릿속에서 이건 여자의 은밀한 시그널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침을 한 번 꿀꺽 삼키고는 말했습니다. 소주도 있어요? 있어요. 상 내올 테니 여기 앉으세요. 바닥은 깨끗하게 정리해둬서 앉아도 돼요. 깍쟁이 같은 외모와는 달리 꽤 털털한 스타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갈아준 전구 밑에 앉아 저희는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름이 미연이라고요? 이름 참 예쁘다. 나이는 29이면 엄청 어린데 왜 이런 촌구석으로 오게 된 거예요? 몸이 좀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서도 시골 생활을 권하더라고요. 그렇게 알아보다가 이곳이 정말 공기도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전 이런 조그마한 마을에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동경도 있었고요. 이런 깡촌을 찾기 어려웠을 텐데 용케도 왔네. 여기 살면서 이방인이 이사 온 경우 처음 봤어. 그래서 좀 놀라기도 했고. 다들 저 보면서 웅성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다들 나쁜 뜻은 없고 신기했을 뿐일 거야. 네,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저보다 대여섯 살은 어린 그녀였지만 의외로 말도 잘 통하더라고요. 사내 놈들 무리에만 어울려 다닐 줄 알았지 여자와의 진지한 대화는 처음이었던지라 어색하고 할 말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미연이와의 대화는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미연이가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말도 조곤조곤하고 차분하고 성격이 다정다감한 느낌이 물씬 들었죠. 서울에서 살다 왔지? 서울에선 그럼 뭐하고 지냈던 거야? 저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다가 아파서 이렇게 이사 왔죠. 유치원 선생님이라니 단아한 미연이와 참 잘 어울리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이와의 대화가 왜 이렇게 편안할 수 있었는지 직업에서 깨달았죠. 그렇게 저는 다음날 새벽 출근이라는 것도 잊은 채
밤새 미연이와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해가 밝아오고 일을 가야 했지만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피식피식 입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소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점점 미연이와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앞뒤인데다가 서로 혼자 살고 그러니 저녁도 가끔 같이 먹고 그랬죠. 솔직히 예쁜 여자다 보니 감정이 안 생겼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날 좋아할 리 없다고 단단히 생각했죠. 서울 가면 판검사랑도 쉽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 외모의 여성이 대체 뭐하러 시골 깡촌에서 몸쓰는 일이나 하고 키 작고 못생긴 저를요. 제가 여자라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저는 감정이 커지지 않게 묻어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다짐과는 달리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재원이랑 서울에서 온 처녀랑 밤마다 정을 나눈다던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퍼졌죠. 저는 해명하기 바빴지만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대답은 꽤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아이 근데 그 처녀는 부정 안 하던데 왜 너만 혼자만 그렇게 열심히 안 일해? 원래 계속 부정하면 더 이상해 보이는 거라고 했다. 귀를 의심했죠. 미연이는 이 헛소문에 부정하지 않았다니. 저는 이상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좀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빈말로 너는 어디 가서 사기는 안 당하겠다 짜시가 라고 할 정도였죠. 저는 저보다 훨씬 외적인 것도 능력도 뛰어난 아가씨가 절 마음에 둔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았고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미연이를 점점 멀리했습니다. 그러자 옛날 미연이와의 첫 만남 때처럼 그녀가 똑똑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 유순하던 미연이가 화가 난 것처럼 어쩌면 울 것처럼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아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저번에 갈아주셨던 전구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분명 제대로 갈았는데. 고장이 났나 싶어 저는 미연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정리하고 거리를 둔다고는 했지만 전구 가는 것쯤은 도와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을에 남자가 많아 미연이가 도움을 청한다면 도와줄 남자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어쩐지 마음속에선 그런 장면을 상상하니 화가 울컥 솟는 거 있죠. 추잡한 질투 같은 것이었죠. 미연아, 이거 그때 갈아준 거 멀쩡한데? 그런데 미연이 집에 가보니 이상하다는 전구는 어디로 가고 너무 멀쩡하게 불도 잘 들어오는 제가 완벽하게 갈아준 전구뿐이었습니다. 거짓말한 거 죄송해요. 하지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왜 거짓말한 거야? 제가 거짓말 안 했으면 재현 씨 왔을 거예요? 요즘 계속 저 피해 다니는 거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없잖아요. 매일같이 함께 저녁도 먹고 차도 함께 마셔주던 사람이 이제 발길을 뚝 끊어버렸는데. 차 같은 거 관심도 없던 저였지만 좋아하는 여자가 하는 취미 생활이니 같이 하게 되더군요. 미연이는 참 외로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친인척 하나 없는 깡촌에서 그나마 저와 친해져 외로움을 달랬을 텐데 제가 미연이를 피해버리니 미연이는 이곳에서 다시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제게 서운하다 외치는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죠. 저는 그동안 마음 정리하자며 온갖 다짐했던 걸 싸그리 잊은 채 참지 못하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춰버렸습니다. 미연이가 거절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되려 그녀가 더 적극적으로 제 입술을 탐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곤 점점 사이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골 촌놈이라 그런지 숫기도 없고 그래서 미연이에게 사귀자거나 그런 말은 낯간지럽기도 해서 하지 못했지만 맘속으론 서로가 서로의 연인이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전하던 헛소문도 더 이상 헛소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솔직히 불안하긴 했어요. 미연아, 너는 내가 왜 좋냐? 돈도 없고 피부도 시커멓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얼굴도 안 잘생겼지.
넌 서울에서 멋지고 잘생긴 남자들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나야?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미연이가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가능만 하다면 미연이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겉모습만 번지르한 남자는 별로 필요 없는데요. 난 재현 씨처럼 진중하고 이해심 깊고 저랑 진솔한 대화를 나눠주는 남자가 좋아요. 서울 남자들보다 전 이런 공기 좋은 환경에서 재현 씨와 함께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슴이 설레이는데요. 이런 행복을 눈앞에 두고 왜 제가 다른 남자를 찾겠어요. 어쩐지 목이 먹먹하게 메이고 가슴이 찡한 기분이었지만 사내 놈답게 꾹 참았습니다. 미연이가 날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물이라서 그런 건지 그래도 왜 나 같은 걸 하는 생각은 잘 사라지지 않았죠. 마을회관에서 미연이와 작게 결혼식을 올리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도 저는 마음 한켠에 자라나는 미연이에 대한 의심을 사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아둔 돈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남자인 제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미연이와 집도 합쳤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저희 마을은 외져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한참을 나가서 면사무소에 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려고 했는데 웬걸 미연이가 간다고 하더군요. 재현씨, 내일 일도 가야 하는데 면사무소에 제가 가서 신고할게요. 미연이 네가? 거기 나가려면 복잡할 텐데. 복잡해도 서울보다 복잡하려고요. 바람도 쐴 겸 제가 다녀올게요. 그래도 여자 혼자 그 먼 곳을 혼인신고하러 보내는 게 마음에 안 내켜서 그럴 거면 같이 가자고 권했지만 미연이는 끝까지 저 혼자 다녀오겠다며 고집을 부리더군요.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피울까 뭔가 이상하고 미십쩍었지만 그냥 일하는 저를 배려하는 고운 마음씨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미연이가 저를 대신하여 저와 혼인신고까지 맞춰주었죠. 미연이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점점 이세에 대한 욕망이 커지더라고요. 게다가 미연이 외모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예쁠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전혀 닮지 않아야 하겠지만요. 예쁜 딸 하나, 아들 하나 잘 낳아서 기르고 싶은 욕심에 저는 슬그머니 미연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아이 얼른 가지는 게 어때? 수줍어하면서도 흔쾌히 승낙할 것 같다는 제 생각과는 달리 미연이는 단호하더군요.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 아직 없어요. 왜? 왜 그러는데? 아이, 나도 나이가 있고 너도 나이가 있고 너 내년이면 30이잖아. 그 전에 아이 얼른 낳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재현씨, 저 이곳에 왜 왔는지 잊은 거예요? 몸이 아파서 온 사람한테 무슨 임신이에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제 몸은 아이 낳을 상태도 상황도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괜한 말을 해서 미안하다. 미연이의 상황은 이해가 됐지만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제 기분도 상하더군요. 아이도 안 낳을 거라면 서둘러 결혼식을 올릴 이유도 없었겠다 생각하며 밤 산책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 이야기는 미적지근하게 지나가고 말았죠. 그리고 어느 한날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잠기가 밝은 편이라서 작은 기척에도 금방 잘 깹니다. 그런데 문득 잠결에 미연이가 밖으로 나가는 듯 뒤척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날따라 몸이 무척이나 피곤했기 때문에 반수면 상태로 미연이가 나가는 걸 듣고 있었죠. 미연이는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마당을 배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꿈뻑거리며 잠들 것 같던 찰나에 미연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리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연이의 목소리로 나온 말은 온통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였기 때문이었죠. 이 여자가 분명히 서울에서 몸이 아파 내려왔다고 해놓고 웬 유창한 중국어지 싶었어요. 저도 일할 땐 조선족도 많이 접하고 해서 중국 욕설 정도는 귀에 익은 게 있는데 미연이가 무슨 잡부들이나 일하다가 쓸 법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끝에 묘하게 담배 냄새가 맴돌았어요. 저는 반수면 상태로 그것들은 뭐지 생각만 하다가 까무룩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연이를 주궁했죠. 미연아,
혹시 너 담배 피니? 네? 제가 무슨 담배 피워요? 담배 연기만 맡아도 질색인데. 그리고 담배 피면 제 몸이 버텨내지 못할 거예요. 공기 좋은 시골까지 왔는데 담배 피웠다가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죠. 미연이는 전혀 아니라며 웃으며 아주 여유롭게 제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일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났기 때문에 저는 미연이 몸에 코를 박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연이가 머리도 길고 담배 냄새가 손을 씻는다고 해도 잘 빠지지 않기에 담배를 피웠다면 어딘가에 냄새가 배어 있었을 텐데 향긋한 냄새만 났죠. 미연아, 그럼 혹시 너 중국어 할 줄 아냐? 중국어요? 그건 대학 다닐 때 교양 수업으로 조금 들어본 게 다예요. 인사나 숫자 정도만 가볍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려니 그것도 기억 안 나네요. 저는 너무 이상한 기분에 미연이에게 곧이곧대로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미연이는 진지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악몽이라도 꾼 거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하지만 저는 의심 많은 성격 때문인지 계속해서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짧게 만나서 결혼까지 성공했고 제겐 너무 과분한 여자다 보니 늘 찝찝했죠. 그리고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이상한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제게 서울에 살았을 시적이라며 이야기해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류요. 자기 과거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곤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계속해서 찝찝한 마음이 커져만 갔죠. 그럴 때마다 미연이는 재훈씨, 정말 요즘 이상한 거 알아요? 나랑 같이 병원이라도 가볼래요? 라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진짜 내가 정신병이라도 걸린 건가? 아니면 의심이 너무 과한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이상한 구미호에게 홀리기라도 한 걸까? 속이 상했습니다. 동네 친구 성철이와 술이라도 한잔하며 기분을 풀어보고자 친구를 만났죠. 그렇게 알딸딸한 취기가 오를 때 성철이가 말하더군요. 은호 형님이라고 나 밖에서 알게 된 형님이 한 분 계신데 말이야. 그 형님이 글쎄 흥신소를 차렸다더라고. 난 흥신소 그런 거 영화에서나 봐서 신기하더라. 지인 데려오면 개업 찬스로다가 싸게 해준다고 홍보 좀 해달라고 극성이야. 흥신소? 아이 그런 데면 뭐 사람 뒷조사하고 그러겠지? 그거 하려고 차린 건데 당연히 해주지. 왜? 니 뭐 이런 데 관심 있었냐? 누구 뒷조사하고 싶어? 아니 사실은 저는 성철이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간추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성철이의 표정도 심각해지더군요. 사실 술 기운이 없었다면 에라이 헛소리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거였는데 둘 다 술 기운이 제대로 올라와 상황 파악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야, 솔직히 나도 재수씨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 사랑? 그런 게 밥 먹여주냐? 아니잖아. 재수씨 정도면 솔직히 나가서 의사 아내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걸. 근데 이런 깡촌에서 솔직히 너 같은 놈이랑 도대체 왜? 저도 그 의견에 비참하지만 적극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술 기운에 못 이겨 성철이 아는 형님께 의뢰를 카톡으로 날렸고 바로 답장이 와 그 자리에서 의뢰 비용 송금까지 끝마쳤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이었다면 술이 바로 깼을 테지만 개업 할인인지 지인 할인인지 생각보다 비싼 가격이 아니더군요. 가벼운 마음으로 의뢰를 한번 해봤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곤히 잠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미연이는 사라졌습니다. 정말 온 동네를 뒤졌습니다. 왜 미연이가 사라진 걸까? 혹시 내 카톡에 흥신소 의뢰 내역을 봐버리고 그런 내게 실망한 걸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신소 형님께 아내가 사라졌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형님께서는 그것까지 알아봐 주겠다고 답해 주셨죠. 저는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흥신소로 그간 미연이가 알려줬던 유치원, 원래 살던 지역명, 이름, 나이, 사진을 보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굉장한 무력감을 느꼈죠. 메일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기만 하다가 마침내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대체 이 여자 뭐냐? 너 진짜 잘못 걸렸어 임마. 예? 아이 그게 대체 무슨 말씀? 이 여자
이름이랑 나이 다 가짜야. 유치원 선생은 개뿔. 호적에 딸려있는 애들이 셋이야. 그것도 다 네 이름으로. 그게 뭔 소리입니까? 너 얼마 전에 보험도 들었다던데? 그거 네가 들은 거 맞냐? 보험? 저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요? 와, 이 대단한 여자네 진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던 형님은 저를 위해 천천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미연이는 이름도 미연이가 아니었고 제 등본에 올라간 이름은 웬 영문 모를 중국인이었습니다. 제 호적에는 아이가 셋이나 있었고 근원 모를 생명보험을 최근에 하나 들었는데 수령인이 바로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미연이가 저 몰래 제 명의로 보험을 크게 하나 들어뒀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야, 그리고 이 여자 전과자야. 사기 전과. 너 진짜 조심해라. 조선족인데 너 하나 담그고 보험금 단단히 챙길 목적인 것 같다. 당분간 문단속 잘하고 경찰에 신고해 임마. 저는 일단 흥신소에서 알려준 보험사에 전화를 해봤고 이 모든 게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고 말았던 거죠. 진짜로 보험금 수령자가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확답에 저는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폐인처럼 생활했죠. 그런데 왜 작업을 끝까지 안 치고 홀라당 도망가 버렸던 걸까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한밤중도 아닌 새벽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나예요, 재현씨. 나예요. 문 좀 열어줘요. 갑자기 사라졌던 미연이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잠결에 뛰쳐나가 대문을 활짝 열려던 것도 잠시 이 여자가 보험금 목적으로 내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곤 문 앞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딜 갔다가 이제 나타난 건데 너한테 내 안에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오해예요. 시장 좀 봐오려다가 괴한에게 납치되어 돌아왔어요. 재현씨, 나 너무 추워요. 얼른 들여보내줘요. 문 좀 열어요. 미연이는 다급한 목소리로 대문을 쾅쾅 소리가 크게 울릴 만큼 흔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대문 틈새로 슬쩍 바깥을 봤죠. 안에 뒤에는 짙은 썬팅이 되어 있는 봉고 트럭이 한 대 주차되어 있었어요. 아내가 이사 올 때 짐을 실었던 그 봉고 트럭이었습니다. 이 모든 건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기였던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머리털이 쭉 폈었어요. 나 이제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괴한에게 납치? 거짓말도 유분수지. 대체 어딜 돌아다니다가 내게 돌아온 건지 몰라도 너와는 이혼이야. 이미 사무소 가서 이혼 서류 다 준비해왔어. 뭐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미연이는 한참을 밖에서 소리치며 울부짖었고 저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하는 제 목소리를 들었던 건지 밖에서는 중국 욕설이 계속해서 들리더군요. 미연이 외에도 사람들 인기척이 막 들려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도 겁이 너무 많이 났고 경찰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신세가 비참했죠. 경찰이 오길 기다리며 다시금 슬쩍 대문 틈 사이를 보니 천사 같은 미연이가 담배를 뻑뻑 피우며 웬 조선족들과 중국말로 화를 내는 듯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미연이와 일당들은 서둘러 봉고차를 타고 저희 집 앞을 떠났습니다. 미연이는 진짜 괴한들을 데려와 저를 죽이고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이었던 거죠. 그 뒤로 경찰 조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큰 트라우마가 되어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크게 무리를 하여 깡촌에서 벗어나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그래도 그 집에선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극소형 평수의 아파트를 사고 받을 수 있는 온갖 대출을 다 땡겼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이자도 갚아야 하고 몸 죽어라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잘된 일인 게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고 깡촌에서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리면 정말 무서운 일이었고 지금도 아직 트라우마가 남아있지만 오히려 그 사건이 제 잔잔한 인생에 전화 위복이 되어준 것 같다고 그렇게 위로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